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암흑의식이 일제 횟수로는 36년, 만으로는 35년 일제 강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교재 221페이지에 1910년대의 통치 부제가 뭐죠? 무서워였습니다. 무서워.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225페이지가 아니라 223페이지에 1920년대의 통치 조금 친절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국권 강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통치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심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인데, 자, 요 때의 통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막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무섭게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헌병경찰 통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고, 헌병경찰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헌병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군대 내의 경찰이죠. 그래서 밀러터리 폴리스죠. 줄여서 NP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경찰 업무를 본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말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이런 것도 자유 하나도 없어요. 못하게, 무조건 못하게.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제복에 칼 차고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다가 꾸벅 졸고 그러면 칼 쫙 빼가지고 빠가야로 그럼 엄청나게 떨겠죠, 그렇죠? 바로 요 시기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의 산업을 침탈하는데 그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의 토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산업의 그 근본이 뭐였어요? 바로 농업이었죠.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세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회사령을 설치합니다. 회사령은 허가제로 한다.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싶어. 그러면 조선총독부한테 가가지고 이런 회사를 차리려고 하니까 허가해 주세요.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회사 차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것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1920년대, 자, 20년대의 통치를 볼게요. 1920년대의 통치는 1910년대하고 굉장히 바뀌어요. 모양새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1919년 3.1운동 때문에 통치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가장 거적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그런 독립운동이죠. 이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찍어 눌렀더니 조선 사람들은 겁을 내기는커녕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통치라고 불러요. 문화통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헌병경찰 아니고 이제 일반경찰. 그래서 보통경찰. 그러면서 뒤에서는 더 나쁜 짓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족 분열통치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가저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거나 부드럽게 통치를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드럽게 통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문도 낼 수가 있고 가서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계기가 됐어요.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대에 일본 애들이 어떤 통치를 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주로 했던 정책은 또 무엇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조서 사업을 했죠. 그러면서 요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근데 일본 자국 내에 뭐가 없어요? 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쌀 뜯어가는 거죠. 땅도 뜯어갔는데 그나마 또 쌀도 뜯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야, 다 뜯어가. 산미 증식계획이에요. 이른바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뭐 품종 개량을 하고 뭐 수리시설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쌀이 그러니까 곡식이 증산 더 늘어난 양보다 뜯어간 양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여기 회사령은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어요? 요게 신고제로 바뀌어요. 신고제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통치 방식인데 1930년대 이후의 통치 방식은 바로 뭐냐? 193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대륙으로의 진출을 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1941년도에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전쟁을 일본이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죠? 얘네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라든가 또 인적 자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여기에서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민족 말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지네들이 하는 전쟁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치. 그래서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역사 공부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때랑 똑같죠? 뭐 신문이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 못하게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은 뭘로 만든 겁니까? 병참 기지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참 기지.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지로 만든다. 그래서 다 뜯어가는 거죠.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도 다 뜯어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930년대예요. 그러면 민족 말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당시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요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씨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만주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연해주라든가 이런 중국 각지에서 또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는 또 언제일까요? 바로 1920년대다라는 얘기는 1920년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살짝 머릿속에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에요. 그 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아하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머릿속에 쑥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21쪽의 무단통치법에서 1910년대 무서워 조선 총독부 총독이 모든 거 다예요. 행정, 입법, 사법 뭐 다 권한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통 육군이나 해군 대장 중에 임명이 되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중추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1910년대 중추원. 그럼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이냐? 중추원은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문기구죠. 자문기구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친일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이 중추원에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추원이 모여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추원은 완전 친일단체였기 때문에 주로 했던 역할들은 바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 역사, 식민사관으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일조를 했던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기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추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똑같은 명칭이 각 시대별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고려시대 때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기구였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독립협회에서도 중추원이 있었어요. 그 독립협회에서 나왔던 중추원은 바로 뭐예요? 오늘날 국회, 의회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내의 이 중추원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헌병경찰제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기본권 당연히 박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선태영령 1912년에 나타난 조선태영령 한번 볼게요. 제7조 태영은 태 30대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영의 집행은 하루 한 해를 넘길 수 없다. 제11조 하루 한 해 그 이상 2회씩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영은 감옥 또는 직결 관사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몰래 때린다는 얘기죠. 야, 제13조가 중요해요.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본인은 안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일본 애들이 모순점을 보여주는데 일본 애들의 강요로 갑오개혁을 했었죠. 갑오개혁 당시에 고문 금지가 있었습니다. 때리지 말라. 태영령 금지였어요. 지네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지네들이 국권을 딱 빼앗아 가니까 이 태영령이 부활되더라라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지 조사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 우리의 토지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거죠. 명분은 지세 부담을 공정히 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하는 지세 부담. 땅에 대한 그 세금이죠. 그래서 공정히 한다. 근데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네들이 토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2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했어요. 임시 토지 조사국. 자,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했어요. 요 기관이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옵니다. 근데 왜 필요 없어요? 뭐 비슷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이거니까 명칭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토지조사를 하는데 토지조사령은 토지조사령은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뭐를 해라? 신고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소유자가 신고를 해라.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1인이에요. 1인이에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토지조사 사업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일본 애들이 강조하는 거는 토지 신고를 해라. 신고하면 토지를 인정해 주겠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게 뭐냐? 미신고한 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미신고 토지 인정 안 하죠. 미신고 토지 인정 안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럴듯하다 그랬죠?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근데 소유자 1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를 2명 이상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유지, 그 다음에 왕실 소유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싹 안 해버린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문중 소유지, 가문의 소유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싹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가져가요?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뭐를 인정 안 해줘요? 개관권을 인정 안 해줘요. 개관권을 인정 안 해줘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에 이거 배울 때는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 애들이 토지를 빼앗아갔다 뭐 이렇게 쭉 배웠어요. 그러면서
소작농이 너무 늘어나고 자영농은 몰락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딱 나오는데 그 이야기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그런 결론이 나왔는가? 개간권을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죠. 개간권.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주 밑에서 그 경작을 하는 소작농이 있었죠. 근데 이 지주가 이 소작농을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 소작농이 지주의 땅을 개간을 했잖아요. 그 개간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라고 할지라도 자기 소작농을 함부로 이렇게 해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개간권을 인정 안 해줌으로 인해서 지주의 권한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주가 야 잘됐다, 야 나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해고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작농도 물론 늘어나지만 왜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토지가 없어지니까 남의 지주 다른 사람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작농도 늘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도 늘어나느냐? 이제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내가 개간권도 없어가지고 소작농도 해고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주나 연해주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에 참 이게 참 전화해 보게 되는 거죠. 만주나 연해주에 이 당시에 10년대 이 암울했던 이 무서웠던 이 시기에 독립운동 기지의 기반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0년대에는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910년대에 굉장히 독립운동을 기반하는 여건들이 일본 애들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 총독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주 나쁜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척식 주식회사나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나타나져 있어요. 자, 토지조사령 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에 나와 있죠. 임시토지조사국 얘한테 신고해야 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에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산업통제, 그 외의 산업통제, 회사령 제가 허가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선 어업령, 산림령, 조선 광업령.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나무 산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광산과 관련된 거, 더 나아가서 임야조사령까지 방대한 임야를 전부 다 지네들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독부의 막강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까지 실시한다? 전매제까지 실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삼, 담배, 소금, 이것들. 담배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요 당시에도 일제가 이 전매제로 인삼, 담배, 소금 등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1910년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년대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20년대는 무엇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얘기했죠? 3.1운동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말이 문화통치죠. 좀 부드럽게 해주는 내용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소수의 친일분자를 키운다. 민족 이간 정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선 총독도 문관 출신, 그러니까 육군이나 해군 출신 대장이 아니라 문관 출신도 임명될 수 있다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 한 명의 문관도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찰제도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는데 일반 경찰, 근데 경찰 수가 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더 잡아가는 횟수도 많아졌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중간에 보게 되면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있어요. 자, 이것이 1925년도에 나왔는데 이 치안유지법이 어떤 것이냐, 그 이유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치안유지법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한국사 강의에서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훅 넘기는데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치안유지법이 바로 요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동안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국호에서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는 그런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서양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러시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막 들어옵니다. 20년대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왜 싫어하느냐? 사회주의에는 계급투쟁이 있어요. 계급투쟁. 그러니까 지배자를, 지배계층을 부정을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배계층은 누구예요? 일본 애들이잖아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싫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자, 20년대에 이 법이 일본 애들의 문화 통치에 모순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제가 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론 정책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 이런 거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가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방자치. 단백질 자치도 아니고 지방자치. 우리 지방 싫어하는데. 자, 지방자치 하겠다. 그래서 참정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해놓고 했느냐? 안 했다라는 거죠. 말만 번제를 하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결론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도평위에 군, 면 이런 데 협의회 설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만? 일본인 아니면 친일파만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만 할 수 있어요? 자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정책도 있는데 일본 애들은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요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런 우민화 교육 때문에,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인재들도 어떻게 하자? 대학 졸업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학을 설립하자. 이른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이 당시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사이토 총독의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게 친일파를 안치고 고문을 붙여 어영화시킨다. 세 번째,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교육의 이름 안에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 당시에 했던 산미 증식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산미 증식 계획. 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뭐를
예, 곡식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름은 번지르르하게 산미증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224쪽에 보게 되면은 늘어난 곡식의 양보다 빼앗아간 양이 훨씬 많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수리조합비, 품종 개량비, 비료 대금 이런 것들 소작농에게 전가. 소작농에 돈이 어딨어? 아니 품종 개량비, 그 다음에 비료 대금, 수리조합비 이런 거 다 내라고 그래.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0년대에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 애들이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뭘 몰라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만주나 연해주로 떠난다는 거, 그것의 의미가 곧 걔네들은 해외에서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기반이 될 거다라는 거기까지 계산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일본 애들이 머리가 그닥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요런 자료들 잘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생산량입니다. 1920년대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출량, 빼앗아간 양이죠. 빼앗아간 양도 쭉쭉쭉쭉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늘렸는데 이만큼 점점 더 뜯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린 양보다 빼앗아간 양이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서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예를 일본인 1인당 쌀 소비량과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애들은 이만큼 1.12, 한국 애들은 0.63. 여러분들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가 기술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키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머리 하나 차이가 났대요. 머리 하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만큼 작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체격 조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많이 먹어야 되죠. 근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더라. 점점 줄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점점 줄어요. 0.53, 0.54 점점 줄어요. 그렇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자, 일제 산업무역 정책을 보게 되면 회사령은 철폐했죠. 그러면서 신고만 해도 회사 설치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회사령 설치하면서 야, 신고만 해도 1910년대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제 신고만 해도 되는구나. 그럼 일본 애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냥 문화 통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1910년대에 허가제를 딱 하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맡아 허가제를 딱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설립하는 거는 정말 힘들었지만 또 한 가지 일본 사람들이 조선 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닥 쉽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가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가들이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을 아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신고제로 바꿨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일본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상품 관세 철폐합니다. 그냥 무관세로 들어와요. 사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은행령, 그러면서 한국인 소유 은행을 병합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1920년대의 20년대까지의 일본의 통치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 이후,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꺼졌죠. 예, 국권이 강탈되면서 빛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꺼짐을 다시 되살려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흔들거릴 때마다 내가 이깟 일로 이러면 되겠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도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